책을 또 구성을 하시면서 공간과 인물과 사건 이렇게 세 요소로 나누어서 구성을 하셨는데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제가 10년 동안 국내에 웬만한 문예창작학과에서는 다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 대학 온라인 대학에서 그 소설 창작 관련 강의를 계속했었는데요. 그 학교의 경우에는 한 해 440개 강좌가 열립니다. 근데 440개 강좌 중에서 제가 항상 몇 년 동안 1등을 했었어요. 그만큼 제가 사실 학생들에게 정말 무언가를 잘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고 또 강의에 대한 욕심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소설을 써와라 라고 얘기를 하면 두 부류가 있었어요. 소설을 처음 써보는 학생, 그 다음에 소설을 몇 번 써본 학생도 있었죠. 근데 두 경우 다 마찬가지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소설을 처음 써본 학생들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소설을 써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마찬가지였는데 그분들은 경우 어떤 거냐면 내 얘기가 소설책 3권은 나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경우에는 내 얘기가 소설책 3권은 나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너무 소중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본인에게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건 뭐야? 자서전이야? 수필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소설을 써봤든 그 다음에 소설을 이제 안 써봤든 대부분 인물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A라는 인물. 아, 맞아. A라는 인물이 있지. 근데 그 인물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인물은 어디에서 태어나서 몇 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이제 인생 역경을 겪고 무슨 상처를 입고 이렇게 인물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 그 인물이 살아온 내력 그 다음에 그 인물의 일생을 연대기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독자들은 읽을 때 관심이 없잖아요. 누가 요새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주지도 않는데 그래서 본인에게만 의미가 있고 독자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이거 뭐야 너무 지겹기 짝이 없는 소설들만 계속 써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렇지 않을 수 있을까 제가 10년 동안 여러 방법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예창작학과에서 이 방법 저 방법 우리 그 소설을 쓰려고 하는 학우님들이 가능한 보다 효율적으로 소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방법을 써봤는데 그때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소설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내 이야기는 왜 이렇게 지루한지 모르겠어요 라는 분들한테 제가 그런 공간을 먼저 생각을 해봐라. 특정 공간을 먼저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예를 들면 병원이면 병원, 카페면 카페,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집도 집에서 더 축소하는 거예요. 거실이면 거실, 이런 식으로 특정 공간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면 딱 이미지가 정해지잖아요. 머릿속에. 병원이다, 교실이다, 화장실이다. 근데 화장실도 예를 들면 A 중학교 여자 화장실이다. 이렇게 특정 공간이 구체적으로 되면 그 다음에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커피숍에 누가 있는데? 그러면 그 커피숍에서 A랑 B랑 만났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공간에 들어오는 인물이 구체적이 되죠. 네. 그러면 그 인물이 A라는 커피숍에서 A와 B가 만났는데 걔네들이 A와 B가 만나서 무슨 일을 벌였는데 사건도 보다 구체적으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간 문예창작학과에서 많은 수의 학생들에게 소설 창작을 지도하면서 가장 소설에 쉽게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공간을 먼저 떠올리게 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의 글쓰기라는 책을 보면 공간 중심, 인물 중심, 사건 중심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소제목들이. 그래서 언뜻 보면 임영량이라는 작가가 유명한 소설가님들을 만나서 그냥 인터뷰를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어요. 제가 10년 동안 그 현장에서 실제로 소설을 지도하면서 깨달았던 것에 의해서 이 장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공간 중심, 인물 중심, 사건 중심으로 소설을 나눴어요. 그리고 공간 중심에 해당하는 소설이 뭘까? 인물 중심이 된 소설이 뭘까? 사건 중심 소설이 뭘까? 그래서 그
각각의 소설들을 제가 출연했습니다. 출연했고 그 작품을 쓰신 작가님들을 만났어요. 그렇게 해서 이 작가의 글쓰기라는 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많은 이 작가마다 소설에 네. 대한 생각도 다르고 또 소설 쓰는 방법도 다르고 작가마다 방법론이 다 수천 가지 있다고 할 정도로 네네. 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선생님 작가들이 생각하는 소설이란 무엇이고 또 소설가라는 직업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좀 정리해서 얘기해 준다면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작가의 글쓰기라는 책을 기획하고 그리고 작가님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은 저 자신이었어요. 작가님들을 만날 때마다 아, 맞아. 소설은 이런 것이었지. 아, 맞아. 내가 이래서 소설을 쓰려고 했었지. 그 잊고 있었던 초심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작가님들을 만날 때마다 저 스스로 본인이 감동을 했기 때문에 아, 정말 이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가님들이 해주셨던 말씀들을 제가 뒷부분에, 이 작가의 글쓰기 뒷부분에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동환 선생님께서는 소설을 쓰려고 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 소설을 쓰려고 하는가?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한다. 소설가로 산다는 것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현실적인 보상이 터무니없이 작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주파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내가 왜 소설을 쓰려고 하는지, 내가 왜 작가가 되려고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해보라. 이동환 작가님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정말 울었어요. 막 눈물이 제가 맺혔었거든요. 계속해서 소설을 쓰다 보면 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소설가가 되겠다, 작가가 된다고 했을 때 나는 작가가 돼서 정말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나는 작가가 돼서 유명인사가 돼서 명예를 누려야지, 이런 마음에서 소설가가 되겠다고 소설을 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막연한 불안감, 내가 과연 작가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작가는 현실과는 경제적인 것과는 그리 상관이 없을 텐데 내가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연 소설을 쓸 수 있을까? 그러한 막연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글을 쓰고 작가가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작가가 된 뒤에는 내가 쓴 작품이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도 글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고 또 내가 열심히 정말 나의 문학을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나의 문학을 이해해주고 나의 글을 사랑해준다면 나를 사랑해주는 독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소설을 계속 쓰다 보면 이런 소재, 이런 주제, 이런 방식이라면 독자들이 더 많이 사랑해주지 않을까?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잃고 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동환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저에게는 상당한 울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작가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 많은 이제 독자님들이 사랑하는 정유정 작가의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편 소설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최소한 1년에서 2년을 붙들고 있어야만 한다. 그러려면 욕망이 있어야 하고 동기가 있어야 된다. 글을 쓰고 싶다는 글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버티지 못한다. 단지 작가가 되어서 의시되고 싶다거나 화려한 어떤 것을 꿈꾼다거나 직업적으로 작가가 되어 돈을 많이 벌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으로 소설을 쓰겠다고 덤비지 말아라. 자, 사실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부분들을 보면 그렇다면 작가가 된다면 현실적인 보상이 아무것도 없는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는다는 것만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지 못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희한한 것은 뭐냐면요. 이 작가님들한테 제가 다 물어봤어요. 작가 된 거 후회하세요?
라고 말했을 때 후회한다고 말한 분이 단 한 분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다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다음에 태어나도 다시 글을 쓸 거야. 나는 죽을 때도 글 쓰면서 죽을 거야 라고 말한 작가님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 어떤 직업보다 그 어떤 장르보다 자기 만족감이 큰 것이 바로 글쓰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이 작가의 글쓰기에서 이제 제가 제 얘기를 하지는 못했어요. 왠지 좀 쑥스럽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을 하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소설가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소설가란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망상하고 상상하고 꿈꾸기를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건 공상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잘하는 건 저는 누워서 책 읽기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공상하고 책 읽기를 잘하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글을 쓰는 것이었고 책 읽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소설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른 많은 직업과 마찬가지로요. 하고 싶지 않은 일, 삶을 위해서 현실적인 것을 위해서 스스로 타협해서 억지로 하는 일을 하면서도 실패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바엔 어차피 실패를 각오하고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다가 실패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소설가를 꿈꾸는 이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세상은 녹록지 않다. 만만하지 않다. 그러나 때로는 만만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문학하다 창작 캠퍼스의 그 슬로건이라 그럴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I'm possible, impossible, 불가능에 점 하나를 찍어라. impossible에 점 하나를 찍으면 I'm possible이 되잖아요.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그리고 꿈을 꿔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작가님 이번에 작가의 글쓰기를 쓰셨는데 그러니까 작가가 작가를 인터뷰에서 이제 그 작가의 글쓰기를 또 글로 쓰신 게 참 특이했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거를 하면서 이런 거 자주 해야 되겠다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작가의 글쓰기를 이제 하면서 그 작품 그리고 작가님들도 이제 제가 생각한 대로 엄선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작가님들한테 이제 제가 솔직하게 다 얘기를 했어요. 맨날 나도 책을 내고 인터뷰를 하지만 그 작품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만나서 선생님의 A라는 작품에 대해서만 작품 얘기만 중점적으로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문학인들이 문학 얘기를 서로 만나서 한다라는 게 되게 낯뜨거워한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문학하는 사람들은 만나서 미술 얘기하고 음악 얘기하고 오히려 음악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문학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들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너무나 실제적으로 제가 작가님들한테 연락을 했을 때 나는 그 당신이라는 작가의 개인사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다. 당신이 쓴 이 작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좋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의도를 얘기를 했고 우리가 만나서 작품에 대한 얘기만 해봅시다. 그랬더니 동의를 했고 그래서 사전에 만나기 전에 두 가지 작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소설을 습작하고 있는 습작생들 그 습작생들한테 설문지를 돌렸어요. 실제로 소설을 쓰면서 그 습작생들이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는가. 그러면 뭐 어떤 친구는 시제가 너무 힘들다. 뭐 어떤 친구는 이게 처음에는 이런 의도로 썼는데 쓰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더라든가. 그래서 실제로 제가 먼저 작가님들을 만나기 전에 선행 작업으로 실제 습작생들한테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작가를 만나면 가장 물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실제로 작품을 쓰면서 습작을 하면서 봉착하게 되는 난과 문제점들이 무엇이냐. 그래서 습작생들한테 먼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했던 또 선행 작업은 뭐냐면 만나기로 한 작가님들한테 만나기 전에 질문지를 미리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A라는 작품에 대해서 제가 먼저 꼼꼼히 읽고 그리고 질문지를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미리 질문지를 이메일을 통해서 작가님께 보내서 그 작가님이 보시기에 내 작품에 대해서는 이명량이 작성한 이런 항목보다 항목에서 뭐가 빠졌다. 아니면 이런 얘기는 불필요하다. 그래서 그 만나기 전에 이렇게 질문지를 통해서 본인의 작품에 대해서 그 작품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질문지를 수정하는 작업을 그래서 최소한 3-4번 이상 질문지를 오고 갔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작가의 글쓰기를 그 실제적으로 정말 글을 쓰려고 하는 친구들은 보면 깜짝 놀란대요. 네,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작가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후배 작가들이 작가의 글쓰기를 갖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움이 실제적으로 글쓰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 됐던 이유는 사실은 제가 10년 동안 문예창작학과에서 강의했었던 그때마다 느꼈던 어려움 그리고 실제적으로 소설을 쓰고 있는 그리고 소설을 이제 막 쓰기 시작한 습작생들이 정말로 알고 싶어하는 이야기 그리고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에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들에 대해서 미리 이러한 선행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서 인터뷰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제 자신이 작가잖아요. 제 자신이 작가이기 때문에 두 가지 면에서 그냥 기자님이 인터뷰한 거랑은 차별화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기자님이나 평론가분들은 소설 작품에 대해서 이해는 뛰어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소설을 써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마치 목수가 집을 지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집을 지어본 목수만이 아는 것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해본 사람. 근데 제 자체가 이제 올해로 이제 19년이 됐어요. 그래서 20여 년 가까이 제가 글을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작품에 대한 이해에다가 거기다 또 실제적으로 소설이라는 작업을 글쓰기 작업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렇게 실제적으로 글 쓰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하고 이 인터뷰를 했고 그 했던 작가님들이 다 얘기한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이명량이 작가여서 그런지 내 창작 레시피를 쏙쏙 다 빼가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야 이거 영업 비밀인데 얘기하다 보면 자꾸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단순히 그냥 그 소설을 써보지 않은 소설을 써보지 않은 이의 질문과 실제로 20여 년 가까이 소설을 써본 제가 던지는 질문은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다 이제 인터뷰가 끝났을 때 작가님들이 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이 책이 나오면 너는 천재가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사실은 이제 이 책에 묶이지 않은 작가님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명량을 지금 이 많은 작가님들을 만나서 창작 비법을 너는 다 들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저한테 약속을 해달래요. 이 책이 나오면 나도 한 권 꼭 줘. 나도 읽어봐야겠어.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작가님들 본인이 얘기했다라는 건 정말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정말 심도 있는 대화가 됐구나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러신 거겠죠. 제가 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작가님들을 이제 인터뷰를 다 하셨잖아요. 이제 공통점이 있을 것 같고 또 각 작가들마다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 아주 선연했습니다. 일단 이 작가의 글쓰기는 사실은 제가 장편 소설을 쓰시는 작가님들만 만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제가 구상했었던 거는 장편 소설을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이 분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만났던 모든 작가님들이 다 공통으로 얘기한 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체력이 중요하다. 체력. 왜냐하면 장편 소설이라는 것은 초고가 나오는데 최소한 1년 걸린다는 거예요. 초고만 나오는 데만 해도. 그런데 자기 관리. 이 글을 시작해서 끝낼 때까지는 아프지도 막 않아야 된다. 감기조차도 걸려서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체력. 모든 작가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체력을 체력이 유지해야 된다.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철저한 자기 관리. 네. 그러니까 내가 시작해서 끝을 내려면 철저한 자기 관리가 없으면 안 된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통적으로 얘기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네. 내가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장편 소설을 못 쓴다. 이 이야기는 못 쓴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들을 많이 쓰셨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이 이야기를 끝내려면 최소한 1년은 매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장편 소설을 끝내려면 1년은 매달려야 된다. 그런데 내가 이 등장인물을 사랑하지 않으면 1년을 데리고 못 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사실 진짜. 남자 여자 연애를 네. 하더라도 그치. 네. 그냥 싫으면 몇 번 만나고 네. 끝나잖아요. 그쵸.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 작중 인물을 네. 내 소설의 주인공을 네. 사랑하지 않으면 네. 1년 동안 못 데리고 산다는 거예요. 네. 최소한 1년은. 그러네요. 네. 이건 최소 1년인 거죠. 그래서 네. 정말로 내가 쓰고 싶은 인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지 않으면 끝까지 못 쓴다. 이게 모든 작가님들이 공통되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공통적인 네. 있다는 게 뭐였냐면 책을 많이 읽어라. 네네. 읽지 않고는 못 쓴다. 네네. 이 세 가지를 모든 작가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셨구나. 네. 근데 듣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네, 얘기인 그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까먹어요. 네, 맞아요. 장편 소설을 쓴다고 했을 때는 네. 장편 소설을 쓰니까 책이 나왔을 때 많이 팔려야 되는데 그리고 이 이야기가 재밌어야 되는데 네. 사실은 근본적이지 않은 것을 더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근본적인 것은 내가 사랑해야 이 이야기를 쓸 수 있어요. 네네, 맞아요.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많이 읽지 않고 네. 많이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글을 쓰겠어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글을 쓰려고 하려면 세 가지를 안 하고는 안 돼요. 많이 읽고 네. 많이 생각하고 근데 읽고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네네. 많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못 씁니다.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쓰는 것. 이 세 가지가 병행될 때 네.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등한시하고 작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여러 명의 작가님들을 만났지만 작가님들하고 만나서 또 깨달은 것은 작가가 되는 길에는 왕도가 없다. 지름길이 없다. 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각 작가들만의 그런 네. 글쓰기 특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제가 사실 이제 작가님들을 만나기 전에 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그 글을 대하는 창작 방법이 크게 그게 국내 작가든 그 다음에 외국 작가든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작품을 쓰기 전에 아주 꼼꼼하게 소설의 설계도, 시놉시스를 작성을 하고 미리 계획한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작품 집필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그 대표적인 작가가 움베르토 에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움베르토 에코의 그 장미의 이름 작가노트라는 그 창작론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코 같은 경우에는 소설을 쓰기 전에 자기는 하나의 도시를 설계하듯이 설계도를 미리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작가가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작가는 소설의 설계도를 미리 쓰지 않아요. 소설의 설계도를 미리 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이미지, 어떤 경우는 한 단어에서 소설이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작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나눈다면 소설의 설계도를 미리 작성해 놓고 소설을 쓰는 작가. 예,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소설의 설계도 없이 이제 소설을 쓰는 작가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역시나 제가 작가님들을 만나 뵈고 나니까 정말 딱 이 두 부류로 나누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작가의 글쓰기에 나오는 작가님들을 보니까 딱 두 부류로 나눴어요. 소설의 설계도를 미리 작성을 하고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작가님들 그리고 소설의 설계대로 작성하지 않고 이제 쓰는 작가님들이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고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는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본인에게 맞는 방법, 이것이 나에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작가 개개인의 그 취향 그리고 작가 개개인의 어떤 글쓰기 습성과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작가님은 소설을 쓰실 때 미리 이렇게 그 구상을 해놓고 쓰시는지 아니면은 이제 그렇게 구상이 없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구상을 해놓겠지만은 움베르토 에코처럼 정말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구상을 하지 않고 뭐 어떤
공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문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쓰시는지. 네. 네. 어떠세요? 네, 저의 경우에는 네. 저는 문예창작학과를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네, 정말 맞아요. 글을 쓰고 싶다라는 열망만 가지고 네. 혼자 네, 네.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 첫 작품이 이제 꽃을 던지고 싶다였어요. 네. 그리고 나의 이국 경제들 3호 식당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영등포 3부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쵸, 제가 이제 첫 소설을 쓸 때는 네.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어떤 식이었냐면 네. 일단 썼어요. 네. 네, 일단 막 썼어요. 네. 근데 첫 작품은 네. 정말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너무 많아서 제가 꽃을 던지고 싶다를 쓸 때는 마치 네. 제 등 뒤에서 네. 누가 불러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누가 마치 막 불러주는 것 같았고 나는 네. 누군가가 불러주는 거를 정말 받아 적는 네, 듯한 네.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정말 처음으로 쓴 소설에 꽃을 던지고 싶다였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네네. 퇴고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거죠. 어. 처음으로 소설을 써봤기 네네, 때문에 네. 그거를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그쵸. 모르는 퇴고를, 거예요. 네, 퇴고가 그래서 그냥 뭐지? 초고가 그냥 단행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네. 행복한 경우이죠. 그리고 정말로 뮤즈, 우리가 네. 영감이라고 네, 하는 네, 것이 네. 찾아와 주었던 순간이죠. 그런데 그런데 인생에서 그런 작품은 한 번 이상 만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은 그 작가님들이 네. 그것이 바로 첫 작품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첫 작품을 쓸 때는 누구나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네, 근데 그것이 평생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꽃을 던지고 싶다를 이제 네. 25세에 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 꽃을 던지고 싶다가 나왔을 때 정말 마치 제가 신데렐라 같았어요. 정말 여기저기서 네. 막 처음 나왔는데 첫 책 하나 딱 냈는데 네. 중요 개간지에서 장편 연재를 하자 그리고 막 굉장히 어마어마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책이 웅진에서 나왔는데 네. 그래서 그때 웅진에서 나왔던 책이 네. 그 박한수 선생님의 네. 그만턴 싱어는 누가 다 먹었을까 네. 그리고 공지영 선배님의 고등어였어요. 그리고 이명량이라고 하는 작가의 꽃이 던지고 싶다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엄청났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연재를 하자는 거예요.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은 네. 못했어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네. 오히려 꽃을 던지고 싶다라는 첫 책을 내고 그때부터 이제 소설 습작을 시작했던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네. 그래서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음 작품 나오기까지. 네, 그래서 꽃을 던지고 싶다를 내고 다음 작품을 나올 때까지 제가 소설을 막 썼어요. 썼는데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고 네. 첫 작품은 진짜 누군가 불러주듯이 행운처럼 쓴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저는 글쓰기 수련이 시작이 됐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썼어요. 그때 당시에 나의 이국 경제들을 먼저 썼거든요. 근데 나의 이국 경제들의 초고를 딱 1000매를 썼는데 읽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00매만 남기고 다시 썼어요. 그래서 몇 번을 다시 썼냐? 4년 동안 원고지 5,000매 분량의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1000매 쓰고 200매만 남기고 다시 쓰고 그리고 또 써보니까 이상해. 그래서 맨 처음에 3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했다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관찰자 시점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5,000매라는 소설을 썼어요. 혼자 한 작품으로. 그리고 그때 나의 이복 경제들을 쓰기 위해서 썼던 그 5,000매 그 5,000매를 쓰면서 버려졌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이 사실은 묶여져서 사무식당이 나왔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지금 질문이 이명량 작가는 시놉시스를 먼저 쓰고 쓴 작가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작가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시놉시스 자체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온몸으로 고생을 한 거죠. 정말 온몸을 던져서 4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쓰고 지우고 이것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소설을 쓰고 이제 많은 작품들을 제가 내요. 그래서 이게 제 맘대로 되지는 않아요, 저는. 어떤 작품의 경우에는 정말 처음부터 시놉시스를 쓰게 됩니다. 근데 또 어떤 작품의 경우에는 시놉시스 자체를 쓸 수 없는 소설들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작가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의 경우에는
제가 쓰려고 하는 소설, 내가 이 소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 네네. 그 주제를 형상화할 때 네네. 합당한 방법으로 어떤 경우에는 시놉시스를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놉시스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딱 저는 뭐 소설의 설계도 시놉시스를 미리 쓰고 작품을 들어가는 기반하는 작가도 아니고 그렇지 않은 작가도 아니고 작품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